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 토크 정명기입니다. 오늘은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을 모셨는데요. 그간의 의정 활동과 지역의 현안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안병환 기자도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치 이슈에 국회와 지역 일정에다가 말에 무엇하겠냐마는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중앙 정치는 제가 농해수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잖아요. 또 태평양 도서 지역을 포함해서 시끄러운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책 문제, 또 농해수위 차원에서 대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국회가 좀 바쁘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이제 간호법 문제 때문에 또 바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오면 이제 현장에 곳곳을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농축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열렸던데요. 지난해 의원님께서는 한우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이제 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책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나 부안 지역 농업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정책적인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는 한우가 사실 많이 폭락돼 있죠. 한우값이 많이 폭락돼 있고 한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이 있고 또 26년부터는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또 수입이 들어올 텐데 이 부분 한우 농가들에 대한 자립적 생태계와 지원 대책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탄소 경제 체제, 탄소 중립 체제로 가야 될 텐데 또 사실 우리 축산업에서 메탄가스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우를 입식에서부터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배출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한우를 이제 키워가는 과정을 바꿔야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적정 사육 두수를 만들고 도축 또 경영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중립에 따라서 한우를 지원하는 법을 제가 만들게 됐고요. 그게 한우협회랑 다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냥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한우협회하고 많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됐고 한우협회도 적정 사육두수라는 걸 동의해 준 겁니다. 돈이 되면 어떻게 적정 사육두수 동의 안 하잖아요. 돈이 되는데 내가 한우 5마리 키우다가 10마리 키우다가 100마리 가잖아요. 네. 더 키우고 싶은 건데 총량적으로는 적정 사육두수를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해주겠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축산법에서 따로 떼가지고 한우법을 만들고 그걸 국가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는 체제를 좀 구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양봉산업법과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올해 벌꿀이 많이 폐사했습니다. 예, 계속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87만 개 정도의 벌통이 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율이 한 57% 정도 되는데 우리 김제나 부안에도 양봉농가가 있고 전라북도에도 양봉농가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율이 57%면 1년 농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텐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진단하고 대책을 좀 마련하는데 지금 같이 그때 세미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꿀벌응애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적인 병해충이냐 아니면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산에 농약 살포를 하잖아요.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라든가 이런 거 아예 그냥 전체를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약을 맞은 그 벌들이 자기 집으로 귀향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특히 이제 벌 같은 경우는 인류 생존과도 직결돼 있잖아요. 수분이 되지 않으면 식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제 좀 토론회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장관께도 말씀드렸죠. 네, 꽤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도.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실제 한우 가격이 지금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 도 이하를 잡고 있는데 사실 한 40만 도, 50만 도가 오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육두수를 줄이자, 가격 안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조차 어떤 거냐면 중소규모 사육농가들이 그러니까 폐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니 한 2, 3년 있으면 한우 가격이 다시 오를 거다. 그래서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다시 버티고 매입하자. 늘리자. 이런 움직임까지도 있거든요, 사실은. 일본은 지금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와규를 전 세계적인 홍보를 브랜딩해서 홍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 와규를 세계에 수출하는 물량이라든가 계획을 상당히 크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가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농산물 중에 원물, 뭐 이제 식품으로 파는 거 말고요. 가공해서 파는 거 원물을 사실 우수한 원물들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는 작업, 수출하는 작업을 이건 개별 한우 농가나 영농조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코트라나 코이카나 정부 차원에서 이걸 이제 우리 동남아 지역 또는 세계 각국에 우리 한우를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검역 과정, 수출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해주면 사육뚝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에 수출만 된다면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걸 이제 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다가 이런 비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20년 정도 세워서 10년 1단계, 나머지 2단계로 해서 가면 충분히 우리 음식에 대한 신뢰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장난치지 않는다는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우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에 이슈된 것 중에 하나가 양국관리법도 있었고 지역에서는 양국관리법과 연동해서 정부 보급적인 어떤 신동진벼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유예로 성과를 얻어내긴 했는데 사실은 이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쌀값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쌀 생산 기반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방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 양국관리법의 핵심이 뭐냐면 논의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해라. 이게 우리 민주당 양국관리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결이 됐는데 저희가 다시 입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는 쌀 가격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수매가를 정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량 수매했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동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차익을 보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우리 대한민국 농민이 53%가 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 수도권이기 때문에 쌀의 생산비 연동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보장해 주는 건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걸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시장 원리에 이걸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죽어나는 거죠. 소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쌀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입법하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방법. 이제 그 농식품부 장관이 목표 가격, 기준 가격을 도입하라고 했는데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도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23년 신곡을 20만 원에 수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양국관리법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대책으로 후속 대책으로 민관정 협의해가지고 20만 원 이게 지금 그 20만 원이 뭐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목표 가격이냐 기준 가격이냐 그랬더니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적정 가격 인정. 그럼 적정 가격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은데 왜 이걸 도입하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평상시 그랬는데 그랬더니 본인도 좀 난감해 하셨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니 적정 가격을 보장해라 라는 방향으로 입법이 하나 갈 거고요. 아까 초과 생산량만큼 벼 재배 면적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갈 거고요. 또 이제 혹시 이제
이제 초과 생산량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화도, 시장격리 의무화도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입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해 오셨는데요. 지난 의정 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 또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김제나 부안이나 김제나 또 전라북도인데 이 미래 경쟁력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이 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유럽이 26년부터 한마디로 재생에너지로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면 국경을 왔다 갔다 할 때 탄소세를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시밤이라고 걔네들이 약자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경 조정 분담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탄소세라고 그러는데 탄소 경제 체제로 26년부터 출발합니다. 미국도 25년부터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30년가 35년, 40년, 50년까지 가면 품목이 확대되고 또 그 탄소세 부과의 양과 질도 확대될 거다 이게. 그런 글로벌 경제 체제가 탄소 중립 체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규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빠른 곳이 전북입니다. 전북의 부안, 고창 앞바다의 해상풍력이 제일 빠릅니다. 물론 새만금 지역 내에 20년간 추상태양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20년 후에 철거니까요. 그럼 5기가 정도가 생산되면 원전 5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를 활용해서 아리백산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 지역을 특히 김제와 부안이 재생에너지 메카가 돼야 되고 알리백산단이 들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백산단이 들어서면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만금 산단 완판됐다는 소식 들었죠. 거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것도 있고 새만금 청장이 이제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진흥직으로 지정을 하면 법인세 혜택을 100% 3년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알리백산단도 군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안과 김제에 제가 해야 할 과제는 미래 세계 경제체가 저렇게 전환되어 가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준비하는 동네가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부안과 김제와 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입법 활동도 중요하고 사람들은 막 거기에 관심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지역에 다양한 민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 문제 해결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전해철 장관 계실 때 저희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장관께 뭐 저만 건의한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들이 건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채택진 정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입니다. 1년에 1조씩 10년간 10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지방에 뿌려주겠다. 그 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일자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내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또는 문화적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데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느 지자체든 특히 농촌이 주로 소멸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이 농업소득이 약하잖아요. 농업소득이 한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까지만 오면 농업을 통해서 버는 거.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약하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일을 하잖아요. 다른 외부 일을 해서 농가소득은 조금 올라오죠. 그렇죠. 농해소득만 네. 증가하니까. 그러나 농업소득이 한 2,000에서 2,500만 원대만 오면 젊은 친구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농업소득을 올릴 대책이 지방소멸을 막는 데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국민의 필수품이다 보니까 물가관리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을 좀 다운시키잖아요. 그리고 비싸면 AT통에서 수입해와 버리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액만큼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농민들한테 퍼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중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불금 형태로 소득을 보존해야죠. 대신에 국민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조금 낮게 형성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소득이 돼야죠. 그게 2천만 원 정도만 넘어가더라도 아마 올 겁니다. 농사지로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농민 1인당 2천만 원이기 때문에 부부 둘러면 4천만 원 되잖아요. 거의 농해소득 그리고 농해소득 하면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소득을 정부가 다양한 직불금 형태로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농촌에는 사람이 오기 어렵다. 첫 번째 하나.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농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산어촌이 100개라고 하면 그 각각의 시군별로 특화된 산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산업만큼은 그 지역이 독점할 수 있도록 좀 그 산업을 독점이라기보다는 특화시켜줘서 그 산업을 통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아까 너도 나도 해버리면 서로 죽잖아요. 그런 거시적 조정도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건데 이런 걸 해주려면 제도가 일단은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 좀 중소 중견 기업들이 본사를 지방 소멸도시로 이전하면 이전하면 과감하게 법인세 뭐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혜택을 보는 곳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본사가 이전했을 때 정부가 추가로 인센티브 주는 걸 발굴해라. 제가 요청한 거거든요. 행안부에. 본사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김제에 우리 잘 나가는 김제 출신 기업인이 수도권에 있다. 내가 정말 본사하고 내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건 사실 상속세. 이제 3세 경영, 4세 경영에 관심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방 소멸 지역으로 갈 경우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면 그래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 특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지역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났을까? 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전체 의정활동, 농업 전체도 중요하지만 김제, 부안 지역구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어떤 사업, 어떤 예산이 더 늘어났나 이거에 관심도 많잖아요. 그럼요. 좀 그런 확보된 특화된 사업 예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제, 부안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지방 소멸도시에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부안 같은 경우 국도 23호선이 아직도 안 뚫렸다. 부안 구간만 안 뚫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예를 들면 도로 인프라거든요. 그거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거고. 예를 든다면 복합적인 거죠. 근데 부안은 이제 핵심적인 게 부안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까 이제 알리백산단을 조성하는 겁니다. 부안은 예를 든다면 그 그린 수소 대량 생산 단지가 이미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여유 전력을 가지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 단지가 부안에 이미 새만금청 마스터 플랜과 전라북도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수소 혁신 밸리, 고분자 연료 전지 센터 이런 게 부안의 신사람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반영돼 가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 알리백산단이 되는 건데 이번에 아마 세계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그 300만 평이 있습니다. 그 300만 평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새만금 산단이 완판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고 싶어도 올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잼버리 대회만 끝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이제 첨단산업기지로 또는 국가산단으로 첨단산업 분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되어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농업 예산 뭐 이제 새만금 예산 뭐 이런 게 있고요. 김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작년에 이제 김제 같은 경우는 해양생명과학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섭니다.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민간 육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항부지가 김제공항부지가 이제 다 농식품부로 관리 이전됩니다.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아시아 최고의 종단단지를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런 용역비라든가 예산들이 들어가고요. 중요한 건 김제나 부안이나 새만금 신항이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26년에 5만 톤짜리 2선석이 개항을 하거든요. 신항을 근거로 해서 글로벌 푸드 허브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새만금 신항이 농수산물 수출 전진기지, 또 아까 재생에너지 수소 전용 항만, 이런 성격을 갖는 걸로 컨셉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들이 이제 작년 예산에 담겼다. 그래서 부안과 김제의 미래와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담겼죠.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아마 김제가 1조 원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 같은 경우는 정확한 내가 기억에 3년 연속 최고 예산을 찍었습니다. 이제 찍었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호남 예산이 좀 깎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패턴대로 가면 조금 뭐 그런 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나와서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새만금 개발 두고 이 관할권 요 문제 가지고 지자체 간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제 새만금 내의 관할권과 관련된 논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제 조금 관할권 다툼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자체장은 자기 영토를 하나도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기 영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등이다 대립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장으로서의 당연히 수행할 업무다 이런 거고, 다만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중분위라고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가서 역사적, 지리적, 행정적 으로 이게 우리 땅이다 아니다라를 논쟁을 하는 거죠. 법과 절차에 따르자. 그렇죠. 그 법과 그 다음에 안 되면 대법원에 또 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뭔가 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느 지자체장이 자기 영토를 뺏기는 걸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장들의 어떤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갈등과 대립으로만 보지 마시고 또 그걸 잘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지나치게 갈등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권이 개입을 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런 건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출직 그 정치 공무원들의 최대 난제가 다음 선거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1년 동안 남은 동안 꼭 해야 할 것, 그걸 잘해야 또 다음 하시게 된다면 또 다음 목표도 생기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실지 싶은데요. 시청자들이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을 놓고 본다면 저는 부안이나 김제가 향후 5년 정도가 김제의 산업지도,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리백산단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거기에 저도 전력을 또 다 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김제와 부안과 김제의 새로운 산업이 우리 시민들 곁에 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후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거기는 한 300만 평 되는데 30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김제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알리백산당에 갈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해안 고속도로죠.
그다음에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 뚫리잖아요. 23년 올 말 내년 초에 접근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설계와 추진이 이제 가는 거죠. 아까 부안 잼버리 부지 300만 평 다 그런 게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산업 지도가 바뀌는 중요한 길목에 와 있고 그걸 준비해 왔고 실행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정책 공약도 이제 유권자 여러분께 이제 제가 지난번 선거 때 말씀도 드렸고 정책 공약도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적인 것도 있고 올해 또 많이 또 이제 추진적인 게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매듭이 지어질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 혹시 제 공약 중에 특이한 공약인데 새만금의 하이퍼루퍼 실증 단지를 유치하겠다. 예. 그 국회의원 중에 저만 공약 넣었어요. 아, 예. 그게 또 진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결정 난 거 아닙니까? 그게 네네. 사실 저는 김제나 부안에 유치하고 싶었는데 이게 길이가 크게 나와서 이제 군산 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제 정책 공약들 제가 이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또 뭐 완수되는 것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제가 약속했던 거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실행을 하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말씀드리고 안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안 됐다는 말씀 드리고 또 추가적인 대책을 또 마련해 가겠습니다. 예. 제 출마에 대해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이 총선입니다. 우리 지역구 부안과 김제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선거구는 뭐 이제 제 입장에서만 결정 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야 간에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에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임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10석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10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석을 왜냐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정치적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 안에서 소선거구제 기반 10석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선거구 조정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12월, 1월 정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김제 부안의 일부 선거구가 이렇게 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빠뜨리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텐데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3년 전에 우리 이제 김제 시민 여러분, 부안 구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민들 여러분 곁에서 듬직한 벗이 되고 또 힘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부안과 김제가 먹고 살아야 할 새로운 산업 지도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새만금의 핵심 인프라, 공항, 항만, 철도, 도로, 그 다음에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빠른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제와 부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정치권들이 시민들께 웃음과 행복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또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달려가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